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 엘살바도르.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곳 경찰들을 만나봅니다. 북한 선교의 사명을 품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 사역자 마이완 목사를 만나봅니다. 보호받지 못한 통신 비밀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입사 지원서에 증명사진 붙이는 항목을 빼기로 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채용 방식도 실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채용 방식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요즘 본격적으로 입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소식들이 좀 더 많이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폭력 사태로 물든 엘살바도르에 경찰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CBN 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Police officers in El Salvador are fighting crime in a country with the fourth highest murder rate in the world. Dear God, we declare that Jesus is Lord. You are exalted this afternoon. But now a group of police is promoting a better way to handle the problem, a method that doesn't rely on physical weapons. They're members of the Christian Police Ministry, committed to evangelizing the city's most dangerous streets and neighborhoods. We have seen the hand of God working for the benefit of the citizens. Every day we look for ways to pray for this nation, for this city. That's why we also go out into the streets to seek the Lord and to evangelize. And here is a people who worship the Lord in spirit and in truth. Former police, prostitutes, and gang members have experienced transformed lives as they've turned to God. We've even had gang leaders converted to the Lord who have then professed their faith inside their own gang. And now they carry out evangelism among their companions, among their own people. And that, of course, represents changes in our communities. The change in these communities is significant, and the Christian police want to go even further to reach the hearts of more people. The Christian police also visit inmates of the Metapan prison every 3 months. They bring groceries and also the Word of God to give hope to those doing time behind bars. They have a lot of needs. They have deep wounds in their hearts that only the Word of God can heal. And many have recognized that God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them, can rescue them from the hole they're in. These officers hope that many more will join their spiritual battle, strengthening Christian police groups around the country, and that one day peace will reign in the nation of El Salvador. Stan Jeter, CBN News. 엘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찰들의 노력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져서 살인율 4위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아르헨티나 소식을 들었죠.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파라과이로 가보겠습니다.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명준 선교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라과이도 요즘 그렇다면서요? 여기 파라과이는 현재 35도 이상을 넘는 고온으로 각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네. 또 댕게주의와 더불어 배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네. 많은 한인들과 현지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당국에서는 댕게에 관해서 계몽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잘 관리되지도 않고 또 주의하지도 않아서 댕게는 네.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배탈과 요새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에볼라 아니냐고 붙잡고 네. 조사를 해서 또 네.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어려움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목사님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파라과이 한인 이민 역사는 2014년 올해 50주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과이 전체 한인들의 숫자는 2013년 재통상부 기준으로 약 5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 한인은 수도인 아순시온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 데레스테에는 한인이 약 5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멕시코에서 2년 반, 네. 그리고 파라과이 데레스테에서 11년 네. 반 정도 좀 사역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저희 지역에는 한인 교회가 저희 교회와 또 다른 한인 교회 두 군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의류나 신발, 전자, 인터넷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년 넘게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파라과이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축구인데요. 얼마 전에도 친선 경기가 또 한국에서 열렸거든요. 그 축구 이외에 또 알려지지 않은 파라과이의 모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파라과이 국민들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예. 파라과이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관공사가 오전에만 일을 하거나 학교가 네. 쉬기도 하죠. 그런 정도군요. 예. 예.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입니다. 네. 산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아름다운 지평선이 가득하고요. 특별히 공해가 없는 옥빛 하늘, 붉은 흙, 푸른 초원, 맑은 물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 대부분이 더운 지역에 맞게 습관이 변화되어서 느긋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느긋해서 시간 개념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네. 대부분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착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파라과이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파라과이가 사실 마약이나 총기류 사고가 또 많이 난다고 그런 소식을 저희가 자주 접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라과이 시우다 델 에스테라고 하는 동쪽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 도시는 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삼국 국경 지역으로 유명하는데 더불어 이과수 폭포가 있는 지역으로 네. 관광객이 정말로 많죠. 네, 그렇겠군요. 특별히 데레스테는 면세 지역으로 주변보다 싼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밀집되고 늘 붐비는 곳입니다. 네. 그만큼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에 마약과 총기류 등 늘 조심해야 할 것들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별히 얼마 전에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 네. 브라질 정부에서 갱단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갱단들이 데레스테와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네. 이 브라질 포스테 이구아수 지역으로 피신해서 몰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 경찰 당국 또 현지 경찰에서는 포스테 이구아수 지역과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데레스테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네.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밤에 혼자 다니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참 동시에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한인교회가 파라과이 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중점을 두시고 있는 사역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데레스테에 있는 저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한인교회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현지인 지역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구제활동,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한국인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고요. 네. 더불어 저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저는 현지인 지교회가 5군데가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디애나를 위해서 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교육과 의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중점 사역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인 교회를 통해서 한인 사회와 그리고 현지인 이 사회를 사랑으로 안고 네. 특별히 현지인 교회 청년 리더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두고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며 장학금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파라과이 소식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댕기를 비롯한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지 않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 중 1명인 제프리 파울이 6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죠. 남은 2명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바라고요. 북한이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날 주인공은 바로 그런 변화의 바람을 한국에서 준비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0여 년 전 한국으로 와서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는 마요한 목사입니다. 2만 6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섬기고 있는 마요한 목사. 2002년 한국에 도착한 후 지금까지 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중국을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북한과 중국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같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80년대 말 90년대 이렇게 초에 들어서면서 그때 북한 사회는 또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중국은 북한 사람들의 눈에 천국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에서 뭔가 몸을 담고 일생을 바치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사회다라는 인식 때문에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실은 북한에서 저희가 교육받은 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거나 또 선교사님들을 만날 생각은 정말 뒤꿈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정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북한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실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북한에 북송 한번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구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서원을 했죠. 제가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됐고 그것이 목회를 결심하게 된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 또 이렇게 탈북하다가 또 어머니가 잡혀서 북한에 북송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지체도 있고요. 또 자녀를 잃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아픈 상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통일을 기대하면서 잘 정착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온 지체들과 남한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북한에서 왔고 누가 남한에서 왔다는 그런 모든 타이틀이 다 없어지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통일이 멀지 않았고 또 통일은 희망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 가운데 저희가 많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동력자들인 탈북민들을 잘 품고 준비해 갈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현재 저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요한 목사. 남과 북,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요한 목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한중일 평화 NGO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 역사와 정치,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를 위해 힘써온 동북아 NGO 단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신학과 성경, 사회 과학적인 시각에서 진정한 평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김영환 교수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의 평화는 샬롬이라고 강조하며 샬롬은 갈등과 폭력의 해소를 넘어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의 평화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정의와 공의가 기초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어 발제한 중국의 한 NGO 관계자는 샬롬은 관계 속에서의 평화로 이해돼야 한다면서도 샬롬이 정치와 문화, 종교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평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NGO 해피버스데이 기금 사사누마 시오미 대표는 성경적 평화를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니와 모리나가 등 일본 기독교 사업가들의 사회적 평화 사례를 소개한 사사누마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함께한다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日本が一方的に加害をしてきた害を与えてきた国々の中で被害を受けた側が主導を握って被害を受けた中国あるいは韓国の方々が私たちと共に和解をしていきましょう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和解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意味では本当の意味の平和を実行している平和の本当の意味で実行してい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한중일 기독교 평화 NGO 관계자들은 성경적 평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한중일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최근 한 메신저를 둘러싼 감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청에 대한 정의,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법에 명시되지 못하는 상황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통신과 대화 비밀의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무래도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이 개인정보, 감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과연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메시지도 개인정보가 되고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결국 성명이나 주민등록 또는 또 영상 또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정보가 지금 핫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이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검열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결국 네가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핫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압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또 사기업체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압수영장에 의해서 압수가 되면 불안하니까 그렇죠. 전혀 압수를 할 수 없는 외국 그 메시지를 이용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써보 있는 대로 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결국 막기 위해서 결국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여다봐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느냐.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하니까 이 조화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조화점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또 이 모바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불거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그 망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문자 그대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그 비밀이 보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둘이서 얘기할 때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뭐 특별히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죠. 않아요. 집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을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신 비밀은 통신에 의해서 하면 결국은 통신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퍼질 수가 있죠. 증거가 또 남게 되고. 메시지를 결국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통신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비밀을 침해하려면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신 비밀을 침해하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임의로 본다거나 또는 임의로 유포한다거나 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신비밀보호법에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로 녹음을 한다거나 또 그걸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마트폰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스마트폰 요즘에 누구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녹음한다는 게 일상적으로 참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나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다. 그 두 사람 간의 녹음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녹음하는 대화자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형사처벌, 이 통신비밀보호 위반이 안 되는데 자기가 대화자가 아니면서 가령 부부간의 남편의 불륜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집 전화에다가 도청 장치를 했다. 그건 자기가 대화에 참여한 게 아니니까 이건 형사처벌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핸드폰이 많이 발전이 되니까 핸드폰의 기능 발전을 이용해서 차에다가
차에다 놓으면 네. 어디로 갔는지 위치 추적이 그렇죠. 돼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다 결국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어느 택시 기사가 네. 개인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속 고객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유명한 연예인이 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계속 인터넷 방송을 했죠. 실시간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택시에 탄 승객과 대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 연예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죠. 인터넷 방송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침해라든지 네. 형법 규정에 위배된 게 아니냐.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했기 그렇죠.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를 인터넷 방송에서 내보냈으니까 네. 그것은 상대의 초상권을 침해한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상권 침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택시기사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지만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참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네. 쉽게 얘기해서 비밀 녹음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같이 대화에 참여해서 그 안에 자기가 대화자로 있으면 네. 그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화자로 있지 않으면서 안 있고 외부에 있으면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네. 도청 장치를 해놓으면 네. 이런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메신저 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메신저도 일종의 개인 정보인데 그렇죠. 이 메신저를 실시간 감청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중대한 문제죠. 네. 흔히 말하는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메신저를 다 감청하고 있다고 주시하고 한다면 네. 그런 메신저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빅브라더라는 그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네.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네. 통제 수단을 갖게 되는 네. 것이죠. 소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거나 감청한다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청이라든지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이쪽에서 이제 결국 검찰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때 네.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필요한 것을 받겠다라는 네.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든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술도 없고 네. 또 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자기 메시지가 결국 무슨 문제가 됐을 때 가령 상대방이 범죄 네. 혐의가 있어서 상대방 것을 결국은 그 영장 집행에 의해서 네. 증거로 가져갈 때 네. 나와의 메시지 원하지 않는 것도 같이 갈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이런 건 상당히 걱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그렇죠. 가져가고 네.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일정 기일이 지나면 전부 폐기하고 네. 필요하지 않는데도 포괄적으로 많이 가져갔다든가 네. 영장도 없이 가져갔다든가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네. 지금 그런 것이 입법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거를 취합할 때는 네.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라라. 네.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한 네. 그 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네. 영장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 범위도 네.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서 네. 결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어떤 것을 감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청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해주나요? 내가 네. 감청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하게 되어 있나요? 그걸 이제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면 네. 그러면 감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상대방한테는 전해주지 않지만 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당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청이 됐다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감청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알려줬는데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네. 그 사람 말고 그 대화하는 또 다른 상대방
결국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 사람한테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긴 하지만 이런 모니터링이나 감청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비밀 정보가 침해돼서 네. 개인의 어떤 권한이나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네.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론들이 좀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도 지난 21일에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예.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이제 통지 대상의 범위를 당사자 외에 상대방한테도 이제 알려주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지난 건 다 폐기하게 돼 폐기하게 있고,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폐기하지 않거나 뭐 통제하지 않거나 하면 그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감청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계속해서 마련은 되고 있지만 이 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최근 그 메신저 사건 같은 경우도 아예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법에서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의 침해자들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는 있지만 네.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결국 보장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국가의 뭐 기밀을 누설한다거나 뭐 보안법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범법자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감청은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수긍을 하고 수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법치 국가로서 이 법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우린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감청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일반 형사범이나 이런 경우보다는 대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이제 주요 범죄가 결국 감청영장이 발부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중재자인 경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감청이 흔하게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한번 그 발표한 거 보니까 감청영장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됐다. 그런 발표도 실제로 한 걸 보면 너무 수사를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꼭 필요한 것 아닌데도 쉽게 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용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결국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으니까 행정부라든지 검찰 또는 법원 또는 국회 여기서 잘 상권이 정립돼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한다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사실 교회도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보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교회 수첩입니다. 교회 수첩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나가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연락도 여러 가지가 오죠. 또 교회에는 소모임이 많아요. 그 소모임을 통하면 수첩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가 소모임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특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인격을 서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지만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실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겨울 채비 목록에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하나씩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re is your sting? Your power is as dead as my sin. The cross has taught me to live, and mercy my heart now to save. The day and its trouble shall come. I know.